DMZ에서 길을 잃었던 프랑스 여성이 한국 군인의 도움으로 인연이 되어 사랑하게 된 후 가족들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남자와의 연애를 3년간 강력히 반대했던 프랑스 부모와 친구들, 그리고 외국인과의 교제를 우려했던 한국 군부대의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한국은 위험한 분단국가야. 내 커리어를 포기하고 뭘 하겠다는 거냐. 몇 개월간 딸의 선택을 끝까지 반대했던 프랑스 부모님. 결국 직접 한국에 찾아와 사위를 만나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프랑스 땅을 밟은 한지훈이 단 며칠 만에 보여준 반응은 엘렌이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다고 해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부모님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하게 반대했던 프랑스 가족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DMZ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국경을 넘나든 사랑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는데 그 시작은 바로 DMZ에서였어요. 제 이름은 엘렌 듀발이고 올해 32살입니다. 프랑스 파리 16구역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리옹에 계시는데 아버지는 소르본 대학교에서 국제법을 가르치시고 어머니는 프랑스 외교부 아시아 담당 부서에서 25년째 근무하고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는 불어, 학교에서는 영어, 그리고 어머니의 권유로 독일어와 스페인어까지 배우면서 자랐어요. 언어에 대한 감각이 좋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국제 업무와 인연이 깊었어요. 증조할아버지는 제1차 세계대전 때 통역관으로 활동하셨고 할아버지는 2차 대전 후 유엔이 창설될 때부터 관련 업무를 하셨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전쟁 때 유엔군 통역관으로 참전하셨다는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자주 들었어요.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단다라고 하시면서 먼 산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을 짓곤 하셨죠. 대학에서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부전공으로 동아시아학을 선택했습니다. 솔직히 동아시아학을 선택한 이유는 할아버지의 영향이 컸어요. 한국, 중국, 일본의 복잡한 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해 배우면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한반도 분단 문제는 유럽 통합과는 정반대의 사례로 느껴져서 더욱 관심이 깊어졌어요. 졸업 후 바로 유엔 사령부에서 통역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뉴욕 본부에서 근무했는데 정말 바쁘고 치열한 환경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각종 회의와 문서 번역에 매달렸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 전 세계 분쟁 지역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국제정치의 현실을 체감했어요. 그 중에서도 한반도 문제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니 유럽 사람인 제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뉴욕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작년 가을 갑자기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엘렌, 한국으로 가야 해요. DMZ 인근에서 중요한 정전협정 회의가 열리는데 당신이 필요합니다. 윌슨 부장이 말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한국이라니, 그것도 DMZ라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땅에 제가 직접 가게 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준비 기간이 한 달 정도 있어서 한국어를 급하게 배우기 시작했어요. 파리에 있는 한국어 학원에 다녔는데 선생님이 한국계 프랑스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 인사부터 배웠는데 한국어는 정말 어려웠어요. 높임말이라는 개념도 처음이었고 문법 구조도 불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 한국에 간다고 말씀드렸을 때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어요. 출발 전날 밤, 부모님과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한국은 아직 분단국가잖아. 위험하지 않을까? 하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격려해 주셨습니다. 내 할아버지도 그 나라를 위해 싸우셨잖니. 이번엔 평화를 위한 일이니 더욱 의미가 있어.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분명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공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차갑고 건조한 11월 공기가 뺨을 스치는데 파리보다 훨씬 매서웠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한국어로 나올 때마다 아,
정말 한국에 왔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그동안 공부한 한국어 덕분에 몇 마디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로 이동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창밖 풍경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높은 아파트들이 빼곡히 늘어선 모습이 파리의 낮은 건물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한강을 건널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강을 제가 직접 보고 있다니. 강물이 겨울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숙소는 서울 시내 호텔이었는데 체크인할 때 호텔 직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방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어보니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첫날 밤에는 시차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서 창가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 강 너머 어딘가에 북한이 있다는 게 정말 실감이 안 나네. 평화로워 보이는 강물이 분단된 나라의 강이라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틀 동안 서울에서 기본적인 브리핑을 받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첫 한국 음식은 비빔밥이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도 감동했어요. 길을 물어보면 영어가 서툰데도 열심히 설명해 주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드디어 DMZ로 이동하는 날이었어요. 유엔사 차량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풍경이 점점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도시의 번화한 모습은 사라지고 산과 들판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철조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군사시설인 줄 알았는데 동행한 한국 직원이 저게 바로 분단의 현실입니다라고 설명해 주실 때 정말 가슴이 먹먹했어요. 길가에 군사 검문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이 차량을 검사하고 신분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니 이곳이 얼마나 특수한 지역인지 알 수 있었어요.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게 일상인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DMZ 근처 숙소에 도착해서 첫 브리핑을 받을 때 정말 긴장됐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긴장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지역으로의 이동은 절대 금지되어 있고 모든 행동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안 담당관의 엄중한 말씀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특별한 곳에 와 있는지 실감이 났어요. 회의는 이틀 뒤에 시작 예정이었고 하루는 자유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대부분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자료를 검토했는데 저는 너무 궁금해서 근처를 둘러보고 싶었어요. 안내 책자에서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는 산악 전망대에 대한 소개를 봤었거든요. DMZ를 직접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민간 시설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전망대로 향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 아저씨가 한국어로 뭔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서툰 한국어로는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날씨 예보가 좋지 않으니 조심하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로만 대답했죠. 전망대 입구에서 신분증과 허가증을 확인받고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날씨가 정말 맑았어요. 11월 말에 차가운 공기가 상쾌했고 산길을 걸으면서 주변 경치를 감상하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은 이미 다 떨어지고 나뭇가지만 앙상했지만 그 쓸쓸한 아름다움이 독특했어요. 알프스와는 전혀 다른 동양적인 산의 모습이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DMZ를 직접 본 순간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저 멀리 철조망과 감시탑이 보이고 그 너머로 북한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이 저 선을 경계로 나뉘어 살고 있다는 현실이 정말 가슴을 먹먹하게 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겪으셨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진도 몇 장 찍고 한참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맑았던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더니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알프스에서도 등산을 자주 했으니까요. 문제는 안개였습니다. 정말 갑자기 몇 분 사이에 짙은 안개가 사방을 덮어버렸어요. 앞이 3미터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안개는 처음 경험해봤어요. 길을 잃을까봐 조심스럽게 내려가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든 것 같았습니다. 처음 올라올 때와는 분명히 다른 방향이었어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해봤지만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았어요. 게다가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깨달았어요. DMZ 근처, 그것도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길을 잃다니.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침착하게 원래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안개가 점점 더 짙어지면서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발밑에 낙엽들이 미끄러워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 더욱 느려졌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런 상황은 프랑스에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오후에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해가 지니까 정말 추워졌습니다. 얇은 코트 하나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오고 손끝이 시려워서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핸드폰이었어요. 아까부터 신호가 안 잡혔는데 추위 때문인지 배터리까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던 건 제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것이었어요. 민간인 통제구역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인지 얼마나 깊이 들어온 건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혹시 군사분계선 쪽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었어요. 만약 그쪽으로 가다가 발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1시간 정도 더 헤매다가 드디어 작은 공터 같은 곳을 발견했어요. 나무들 사이로 조금 트인 공간이었는데 적어도 안개에 갇혀있는 느낌은 덜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쉬면서 상황을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핸드폰을 다시 확인해 봤지만 여전히 신호는 없었고 배터리는 2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공터에서 다시 길을 찾으려고 일어나는데 발을 헛디뎠습니다. 낙엽 아래에 작은 구멍이 있었나 봐요. 순간 발목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면서 그대로 넘어졌어요. 아! 하고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발목을 만져보니 많이 부어올라 있었어요. 일어서려고 했지만 체중을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길도 모르는 상황에서 발목까지 다치다니. 게다가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무서웠어요. DMZ 근처라는 것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지뢰나 다른 위험한 것들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목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낙엽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하려고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추위가 더 심해졌습니다. 이대로 밤을 보내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받은 안전 교육이 떠올랐습니다. DMZ 근처에서는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말 것,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는 들어가지 말 것,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저는 그 모든 규칙을 어긴 셈이었어요. 정말 후회됐습니다. 왜 혼자 나왔을까? 왜 날씨 예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까? 그때 저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 목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개 때문에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여기요,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쳐봤지만 제 목소리가 얼마나 멀리 갈지 의문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정말 절망적이 되었어요. 체온이 계속 떨어지는 게 느껴졌고 발목 통증도 더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밤을 보내면 저체온증에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리에 있는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얼마나 걱정하실까. 그런데 갑자기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였지만 분명히 헬기였습니다. 구조대일까요? 아니면 군용 헬기일까요? 어쨌든 사람이 있다는 뜻이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 멀리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환각인 줄 알았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전등 불빛 같았어요. 여러 개의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있어요 하고 계속 소리쳤어요.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발소리도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군인들인 것 같았어요. 정말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구조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거기 누구세요? 한국어로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서툰 한국어로 도와주세요. 다쳤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불빛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드디어 제 앞에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가장 먼저 다가온 사람은 대위 계급장을 단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듬직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손전등 불빛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정말 따뜻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나요? 영어로 물어봤어요. 그 순간 정말 안도했습니다. 발목을 다쳤어요. 그리고 길을 잃었습니다. 제가 영어로 대답하자 그는 즉시 무전기를 꺼내서 뭔가 보고를 했어요. 한국어였지만 민간인 발견, 부상자 있음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대위가 제 발목을 살펴보면서 말했어요. 많이 부었네요.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들 것을 가져올게요. 그리고는 자신의 군용 외투를 벗어서 제게 덮어주었습니다. 추우시죠? 이거라도 두르세요. 정말 고마웠어요. 차가운 산속에서 따뜻한 외투를 덮고 있으니 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배려가 너무 고마웠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인데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다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가 물어봤어요. 엘렌 듀발입니다. 유엔사 통역관이에요. 제가 대답하자 그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내일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이시군요. 저는 한지훈 대위입니다. 한지훈이라는 이름이 귀에 들어왔어요. 한국 이름을 제대로 들어본 건 처음이었는데 왜인지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제 상태를 확인하면서 다른 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정말 능숙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다른 대원들이 들 것을 가져왔어요. 한지훈 대위가 직접 저를 들 것에 옮겨주면서 걱정 마세요. 이제 안전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정말 진심 어린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들것에 누워서 산을 내려가는 동안 한지훈 대위는 계속 제 옆에서 걸으며 상태를 확인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은 처음이세요? 같은 질문들을 하면서 제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산 아래 대기하고 있던 군용차에 도착했을 때 정말 안도했습니다. 따뜻한 차 안에 들어가니 살 것 같았어요. 한지훈 대위는 온열팩을 꺼내서 제게 주면서 병원까지 30분 정도 걸릴 텐데 많이 아프시면 말씀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특전사 산악정찰팀 대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늘 야간 훈련을 하다가 열영상 장비로 제 신호를 포착했다고 했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이런 신호가 잡히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다행히 빨리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대위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제가 말하자 그는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이런 일이 저희 임무니까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미소에서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임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에도 한지훈 대위는 계속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의사와 통역도 해주고 필요한 절차들도 도와주었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의사는 발목에 심각한 손상은 없고 며칠 쉬면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내일 회의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지훈 대위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제가 대답하자 그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네요. 중요한 회의라고 들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한지훈 대위는 늦은 시간까지 제 상태를 확인하고 가셨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들르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그렇게 말하고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 따뜻한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걱정 마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지훈 대위가 약속대로 병원에 찾아왔어요. 손에는 따뜻한 죽과 간단한 반찬을 담은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주무셨어요? 많이 아프지는 않으시죠? 그의 세심한 배려에 정말 감동했어요. 외국인인 저를 이렇게까지 챙겨주다니.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말하자 그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도시락을 건네주면서 병원 음식은 맛이 없을 텐데 부대 식당에서 가져온 거예요. 한국 음식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고 말했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 떠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먹어본 적 없는 담백하고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런 음식 처음 먹어봐요. 제가 말하자 한지훈 대위는 정말 기뻐했어요. 다행이네요. 전복죽이라고 하는 건데 몸에 좋습니다. 그날 오후 드디어 정전협정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발목은 아직 아팠지만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 무리는 없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가서 각국 대표들의 자리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군 대표석에 어제 저를 구조해준 한지훈 대위가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눈이 마주쳤을 때 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어제는 어둠 속에서 잘 못 봤는데 밝은 곳에서 보니 정말 듬직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회의 내용을 통역하면서도 자꾸 그쪽을 보게 되었어요. 한지훈 대위는 정말 진지하게 회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발언할 때도 차분하고 논리적이었어요. 군인이지만 지성적인 면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나오는 길에 한지훈 대위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오늘 회의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시지는 않았나요? 여전히 제 상태를 걱정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괜찮았어요. 흥미로운 회의였습니다.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제 일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가 말했어요. 사실 공식적인 절차였겠지만 저도 그와 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어제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길을 잃었는지, 언제부터 위험을 느꼈는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은 어떠세요? 처음 와보시는 거죠? 한지훈 대위가 물어봤어요. 네, 처음이에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네요. 특히 어제 같은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대답하자 그는 웃으면서 그런 식으로 기억되는 건 좀 그렇네요라고 했어요. 그날부터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며칠 더 계속되었는데 매일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는데 한지훈 대위는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음식 중에 뭘 가장 좋아하세요? 그가 물어봤을 때 아직 많이 못 먹어봤지만 어제 주신 죽이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는 그럼 다른 음식들도 소개해 드릴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간 후에도 연락이 이어졌어요. 한지훈 대위는 주말에 시간이 나면 서울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한국 군인과 외국인인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첫 데이트는 정말 즐거웠어요. 명동과 인사동을 구경하면서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을 봤습니다. 지훈 씨는 정말 좋은 가이드였어요. 각 장소마다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데 지금은 문화공간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의 복잡한 역사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분단된 나라가 아니라 오랜 역사와 깊은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시간이었어요. 지훈 씨는 정말 인내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발음을 틀려도 웃지 않고 계속 천천히 알려주었어요. 사랑해요 하는 표현을 배울 때는 둘 다 얼굴이 빨개졌던 기억이 나요. 프랑스어도 배우고 싶어요. 지훈 씨가 말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제 언어에 관심을 보인다는 게 특별했습니다. 저 I'm love you라고 어설프게 말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2달 정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만나다가 드디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한강에서 산책을 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지훈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엘렌,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대답하자 그는 깊은 숨을 쉬더니 당신을 좋아합니다. 처음 산에서 만났을 때부터 특별한 감정이 있었어요. 제 마음도 같았다고 말했을 때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밤 정말 행복했습니다. DMZ에서 생긴 위기가 이런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프랑스 친구들에게 지훈 씨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화상통화로 그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친구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엘렌, 정말 괜찮은 거야? 아시아 남자들은 서구 여성들한테 환상을 갖고 있다고 들었어. 마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아직도 군사문화가 강하잖아. 가부장적일 수도 있어. 원거리 연애는 정말 힘들어. 특히 문화가 이렇게 다르면 더 어려워. 클레어도 부정적이었어요.
친구들의 반응에 조금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확실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모님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만 말씀드렸는데 군인이라는 걸 알게 되시면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군인이라고? 엘렌, 정신 차려. 한국은 아직 분단국가야.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란 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내 장래를 생각해봐. 그런 곳에서 살 수는 없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국제법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한반도는 여전히 불안정한 지역이야. 내가 거기서 군인과 결혼한다는 건 너무 위험해. 가장 힘들었던 건 지훈 씨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였어요. 어느 날 만났는데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상급자한테 호출받았어요. 지훈 씨가 무겁게 말했어요. 외국인과의 개인적 관계에 대해 질문받았습니다.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그는 개인적인 관계가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부대 내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고 했어요. 외국인과 사귀면 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 언론에 알려지면 부대 이미지에 안 좋다. 같은 말들을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정기 화상회의 때 윌슨 부장이 파견 기간 중 현지 군 관계자와의 개인적 관계는 업무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친근하게 대해주던 사람들이 화상회의나 업무 연락에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이메일도 딱딱하게 업무적으로만 오고 평소 농담을 주고받던 동료들도 차가워졌습니다. 정말 외로웠어요.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한국에 오신 거예요. 직접 와서 확인해 봐야겠다며 비행기표를 끊으셨던 겁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공항에서 부모님을 마중 나갔을 때 어머니의 첫 마디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였어요. 아버지도 생각보다 군사적인 분위기가 강하네라며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호텔에서 지훈 씨를 소개해드렸을 때의 분위기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지훈 씨는 정말 예의 바르게 인사드렸는데 부모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우리 딸을 잘 부탁한다는 말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지훈 씨에게 여러 질문을 하셨어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엘렌과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같은 것들이었죠. 지훈 씨는 성실하게 대답했지만 부모님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부모님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엘렌, 정신 차려. 내 커리어를 포기하고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야?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위험한 분단국가야. 내가 여기서 군인 아내로 살 수는 없어. 프랑스로 돌아가자.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 아버지도 단호하셨어요. 이건 현실적이지 않아.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겠어?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님의 걱정도 이해가 되었지만 지훈 씨에 대한 제 마음도 진심이었거든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과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부모님과의 그 심각한 대화 이후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훈 씨와도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계속 옆에 계시면서 감시하듯 지켜보셨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제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부모님 말씀이 맞는 건 아닌지 계속 고민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이 프랑스로 돌아가시기 전날, 지훈 씨가 갑자기 연락을 했어요. 꼭 만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났을 때 지훈 씨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정중한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십니까. 한지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진지한 모습에 부모님도 조금 놀라신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격식을 차린 말투였거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훈 씨가 말을 시작했어요. 부모님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한국이 분단국가라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는 부모님께 편지를 건네드렸습니다. 제 진심을 담아서 써온 편지입니다. 불어로 번역해서 준비했어요. 부모님이 편지를 받아드시는 모습이 조금 의외였어요. 그동안의 차가운 반응과는 달랐거든요. 편지 내용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얼마나 신중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의 가족 배경, 미래 계획, 그리고 저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내년에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훈 씨가 말했어요. 민간 분야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국제보안 컨설팅 회사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엘렌을 프랑스로 데려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희 둘 다 국제적인 업무를 하니까 어느 나라에서든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지훈 씨는 이미 이런 질문까지 예상했다는 듯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문화 환경에서 자라는 게 오히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불어, 한국어, 영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다면 정말 큰 장점이겠죠. 아버지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국제 보안 분야라면 전망이 좋은 편이긴 하지. 특히 아시아 지역 전문성이 있다면 지훈 씨의 전문성을 인정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지훈 씨가 DMZ에서 저를 구조했던 그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준 것이었어요. 그날 엘렌을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준 강인한 모습에 감동했어요. 제가 DMZ에서 구조된 건 목숨만이 아니에요. 저도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사랑도 찾았어요. 지훈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확신하는 거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네. 정말 확신해요. 이런 마음은 처음이에요. 아버지도 한참 생각하시더니 그럼 우리도 좀 더 지켜봐야겠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승인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강한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마지막 주말, 갑자기 어머니가 고열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급하게 응급실로 모시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지훈 씨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올 수 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지훈 씨는 지금 바로 갑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20분 만에 병원에 도착한 지훈 씨는 의료진과의 모든 소통을 담당했습니다. 의학 용어까지 정확히 통역해주면서 상황을 파악해 주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입니다라는 그 말에 아버지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다행히 급성 장염이었지만 입원이 필요했어요. 그날 밤 지훈 씨는 병원에서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에 어머니가 깨어나셨을 때 지훈 씨가 괜찮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불어로 말하는 모습에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퇴원 후 어머니가 프랑스 음식이 그리워요라고 하시자 지훈 씨가 갑자기 직접 만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선언했어요. 코크우뱅을 만들겠다며 레시피를 찾아보는 모습이 정말 진지했습니다. 요리하는 과정은 정말 웃겼어요. 닭 손질부터 어려워하더니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화재 경보기가 울릴 뻔했어요. 3시간 만에 완성된 요리는 솔직히 맛이 좀 이상했지만 어머니는 정말 맛있어요. 이런 정성스러운 요리는 처음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에는 제가 프랑스 요리를 제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어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다음에라는 표현에 정말 놀랐어요. 앞으로도 계속 만날 거라고 인정하신다는 뜻이었거든요. 부모님이 프랑스로 돌아가시는 날 어머니가 지훈 씨를 꼭 안아주시면서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 정말 진심인 것 같구나. 병원에서 밤새 지켜준 것도 잊을 수 없어. 어머니 목소리에 확실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이 프랑스로 돌아가신 후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훈 씨의 성실함과 진심이 통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 정말 진심인 것 같구나. 편지도 정말 정성스럽게 썼더라.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윌슨 부장이 저를 다시 불러서 개인적인 관계와 업무를 명확히 분리할 수 있다면 문제없다고 말해주었어요. 지훈 씨가 전역 후 민간인이 된다면 보안상 문제도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지훈 씨의 부대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상급자가 전역 후 계획이 구체적이라면 지금까지의 근무 성과를 볼 때 문제없다고 말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국제적 감각을 갖춘 군인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었다고 했어요. 그해 겨울, 지훈 씨가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DMZ 근처 전망대에서였어요. 이곳에서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눈이 내리는 겨울산에서 받은 그 프로포즈는 정말 로맨틱했습니다. 네.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제가 대답했을 때 지훈 씨가 정말 기뻐했어요. 프랑스 부모님께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어머니가 축하한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동안 한지훈 씨가 꾸준히 안부 연락을 꾸준히 했었던 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훈 씨는 약속대로 전역 후 국제보안 컨설팅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도 한국 주재 유엔 기구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두 사람 다 국제적인 업무를 하니까 정말 잘 맞았습니다. 결혼식은 서울과 파리에서 2번 했어요. 서울에서는 한국 전통 결혼식으로, 파리에서는 프랑스 스타일로 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기에 오히려 서로를 더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결혼 1년 후 다시 그 DMZ 전망대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 그리고 뱃속의 아기와 함께였습니다. 그날 저를 구조해준 건 정말 운명이었어요. 그 전망대에서 남편에게 말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지금은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도 태어났고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두 문화권에서 자라고 있어요. 부모님도 손자를 보러 자주 한국에 오시고 저희도 1년에 2번은 프랑스에 갑니다. 처음에는 문화 차이 때문에 걱정했지만 오히려 그 차이가 우리 가정의 특별함이 되었어요. 아이가 불어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지훈 씨는 지금 아시아 지역 보안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어요. 저도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전문 통역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어요. 가끔 신혼 시절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DMZ 근처를 지날 때면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위험한 상황에서 만난 운명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 함께 노력했던 시간들.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었지만 저희에게는 현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계획이에요. 아이들에게도 이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국경과 문화를 넘나드는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